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토크쇼 이민유학 코너 진행자 심사학입니다. 저희가 본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올 여름 초였는데 벌써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부니 가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민 유학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민 유학에 관한 각종 제보사항이나 피해사항이 있으면 항상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꼭 동포사회에 필요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손님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김명수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평통회의 또 개인사업차 한국 다녀서 며칠 전에 오셨는데 이렇게 피곤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 끝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김명수 회계사님 경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2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76년도에 이민하셨습니다. 그리고 78년도 회계법인에 입사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84년도에 공인회계사 CGA 자격증을 취득하셨죠. 그래서 현재까지 블로워 그리고 노스역의 두 사무실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김 회계사님께서는 동포사회 아주 여러 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인고행학당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 관계하고 있는 캐네디안 스타디스 파운데이션 즉 카나다 재단 재무이사로 수고하시고 또 한가작 선교회 이사 및 감사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막론하고 이제 이민 초기에 또 유학생활 초기에 가장 정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세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명수 회계사님과 초기 이민자 또 유학생 어머니, 유학생들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금년에 새로 오신 분들도 첫 해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금 보고는 일단 캐나다에 입국을 하면은 그날부터 이제 캐나다인의 의무를 이제 완수를 해야 된다고 보죠. 그러니까는 입국한 날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캐나다 이민 와서 캐나다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캐나다 입국한 뒤에 전 세계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 즉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든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든 모든 소득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입국하기 전에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민 온 해에는 1년을 전부 여기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입국한 후부터 연말까지 날짜 계산을 해서 기초 공제도 그 날짜 계산을 해서 그 프로레이트해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제 세금 보고에 대해서 알아할 사항이 많이 있겠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들려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캐나다의 세금 제도가 종합소득세를 완전하게 실행하는 그런 점에서 좀 한국하고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자 소득 같은 거는 원천 징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손님들의 그 경우 하다 보면 되게 원천 징수를 하더라고요. 원천 징수를 한다는 거는 소득이 높던 작던 같은 율로 지금 세금을 내게 되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득의 그 원천이 어디가 되든지 뭐 월급이 됐든 이자 소득이 됐든 주식 배당 소득이 됐든 뭐 임대 소득이 됐든 부동산을 팔고 생긴 캐피탈 게인이 됐든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에 생기는 그 사업 그 소득이 됐든 전부 한꺼번에 인컴 텍스 리턴 할 때 한꺼번에 보고해서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것이고 소득이 작은 사람은 낮은 세율로 소득을 내는 상당히 공정한 그런 세금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혹시 한국하고 캐나다 세금 보고에서 그 좀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다른 거는 또 이제 캐나다 세금 제도는 본인이 자진 산출하고 자진 납부한다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계산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이 그 세금을 산출을 해서 자진 납부를 하고 일단 정부에서는 그걸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고 나중에 혹시 이제 그
사람을 오디트를 하게 되면은 세무감사가 나오게 되면 그때 그 세금 산출했던 모든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서 세무서에서 그 근거 자료의 정확성과 또 세금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를 해보고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진 계산하고 그러니까 자진 산출, 자진 납부를 한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는 자칫하면은 악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보고 안 해도 쉽게 그게 탄로가 안 된다면은 그걸 악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반면에 또 그 뭐 인정과세라든가 그런 데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정부패는 막을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나중에 혹시 세무서에서 아래링 감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세금 보고했을 때 모든 첨부 서류를 잘 보관해야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잘 보관하셔야죠. 예. 근데 혹시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민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난 카나다에 와서 심사장 아무 인감이 없는데, 즉 소득이 없는데, 그래도 꼭 세금 보고를 해야 되냐고 하는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캐나다에 오시면은 일단 캐나다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은 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월드 인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비록 캐나다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만일에 소득이 있거나 뭐 기타 나라에서 소득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고, 예. 설사 캐나다건 한국이건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 보고는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네. 소득이 없을수록 오히려 더 세금 보고하면 더 유리해서 그건 왜 그런가요? 각종의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ST 크레딧이나 또 온타리오 프로퍼티 텍스 크레딧, 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차일드 텍스 베네핏 같은 거는 그 가족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이 되거든요. 예. 소득이 낮을수록 베네핏이 더 커요. 이제 그 토탈 인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넷 인컴이에요, 실은. 토탈 넷 인컴. 네, 예. 두 부부의 그 네. 토탈 넷 인컴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는 소득이 낮을수록 베네핏을 맥시멈으로 받을 수가 있고, 소득이 커지면은 베네핏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한국이건 캐나다건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보고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고요. 예. 만일에 캐나다에서는 인컴이 없지만 한국에서 인컴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하면은 그게 불법이 되기 때문에 예. 꼭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한국에서 일하고 부인은 캐나다에서 애들하고 사는 경우 예. 그냥 차일드 텍스 베네핏 받고 싶은 마음에 예. 남편 캐나다 소득이 없으니까 제로 해가지고 네. 닐 리턴 파일에서 소득을 그러니까 예. 그런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면은. 근데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네. 즉 여기 요즘 보면 이제 조기 유학부 밀면서 우리 토론토 네. 이론에도 한 2만여 명의 유학생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들 보면 대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민을 해서 가장, 즉 아빠는 한국에서 사시고 엄마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속칭 기러기 엄마라고 그러나요? 기러기 아빠인가 기러기 엄마인가 분은 기러기 아빠. 네. 근데 그럴 경우 여기서 이제 그 엄마하고 애들만 여기 있고 그 아빠는 다시 한국에 돌아갔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전부 세금을 다 보고한다 하는 말씀이시죠? 사실 그거를 제가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좋다고 결정을 낼 수가 없어요. 예.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Revenue Canada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그 예. 웹사이트 애드레스가 www.cra.gc.ca예요. 예.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폼 NR74라는 폼이 있어요. 예. 그게 determination of 그 residency 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situation인데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렇죠. 그거를 이제 거기서 결정 짓는 예, 그 예. 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폼을 전부 필아웃을 해서 그 오타와에 있는 인터내셔널 텍스 오피스에 제출하면은 예. 거기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어세스해서
그 사람이 당신은 non-resident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예, 비거주. 예. 그러니까 만일에 거주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183일을 살지 않았다고 해도 예.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그러니까 factual resident라고 그래요. 그렇죠. 판정이 되면 인컴택스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만일에 당신은 제외요, non-resident요 하고 판결이 나면은 보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예. 죄송해요. 예. 그렇다고 해도 부인이 인컴택스 보고할 때 자기는 제로 인컴이 될지 몰라도 한국이나 캐나다나 모든 인컴이 없으면 본인은 제로가 될지 몰라도 자기 인컴 보고할 때 스파우스 넷 인컴 쓰는 데가 그렇죠. 있거든요. 남편 인컴을 쓰죠. 거기에다 비록 캐나다에서는 인컴이 없어도 한국의 소득을 기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 소득에 맞춰서 GST 크레딧이나 뭐 찰텍스 Child 베네핏이나 benefit.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떳떳하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냥 캐나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제로 해가지고 모든 베네핏을 다 받는 경우 예. 나중에 몇 년 후에 한꺼번에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하면은 네. 그 같이 전가족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한국의 사업자, 한국에 다시 나갔고 네. 엄마하고 자식들만 여기 있을 경우 네. 텍스 보고를 할 때 아빠는 아까 그 말씀하신 NR 74 폼에 의해서 네. non-resident, 즉 비거주자로 판정이 나더라도 그 엄마가 세금 보고하면서 child tax benefits를 신청할 때는 그 아빠가 비거주자일지언정 아빠의 세금을 정확히 적어야 된다 하는 소득을 말씀이죠? 적어야 되고 예, 예. 만일에 아빠가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은 아빠의 세금 보고도 아빠의 여기서 세금만 해야죠. 내야 되고, 예, 그래서 예. 캐나다 인컴 텍스를 내야죠. 예, 예. 저도 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 거주자입니까? 비거주자입니까? 네. 하는데 그건 뭐 저희가 여기서 정확히 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회계사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 레지던셜 타이가 있냐 없냐 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예. 있어요. 한번 좀 대충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캐나다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러니까 뭐 꼭 사지 않더라도 렌트하는 예. 플레이스라도 집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여기에 그 퍼스널 프로퍼티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퍼니처라든지 있는지 또 여기 그 헬스 인슈런스 온타리오 같은 뭐 오힙 같은 그렇죠, 거죠. 오힙이죠. 예. 오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아빠가 여기 온타리오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가 또 결정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캐나다에 뱅크 어카운트가 있는지 크레딧 카드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작용이 되니까 그거를 미리 알면은 거기에 해당 안 되게 잘 조심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회계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우리가 여기 좀 빗나간 얘기 좀 PR 카드라고 했어요. 이제 네. 미국의 그린 카드, 영주권 네. 카드인데 네. 매플리 카드라고도 하고 그걸 그 자기들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레지던스가 있느냐 없느냐 네. 5년 중 2년을 살아야 되는데 네. 그게 피지컬리 그때는 여기 2년을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살아야지. 지금 말씀하신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제가 시청자분들 그 참고하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그 새로운 이민자들이 봉착하는 문제가 와갖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은 캐나다에는 월드와이드 인컴이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재산도 다 여기 인컴택스 보고할 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 이권, 없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그럴 겁니다. 이민을 하다 보니까 회계사가 아닌데도 전부 제가 맞는 박사냐 그런 걸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회계사님을 예. 제가 모셨습니다. 네. 해외 재산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예.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그 벌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꼭 법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민 오신 분들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안 하는데 그러고는 망설이고 안 하세요. 또 예, 그리고 어떤 예, 분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시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려고 그랬다가 아예 또 안 한다 그러고 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 부류에 낄 필요는 없거든요. 주위에서 물론이죠. 잘못하고 있더라도 나는 나대로 확실하게 하겠다 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정확히 보고 하시는 게 여기서 살 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해외 자산 보고할 때 예. 자산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 자산에서 발생되는 소득도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고 렌트를 했으면 그 그렇죠. 렌탈 인감도 보고를 네. 해요. 예. 부동산이 있는 경우 뭐 땅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야 뭐 예. 그런 거 아니면은 전세를 준 아파트나 집인 경우에는 소득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자산 보고만 하고 소득 보고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만일에 임대 수입이 있다든지 임대해주는 부동산이 있다든지 은행에 정기예금이 있어서 소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산 신고도 하고 소득 신고도 해야 되겠죠. 예. 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낸 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돼 있다고 그렇죠. 하죠. 이중과세는 방지해요. 예. 그래서 이제 텍스 트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여기서 보고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다음에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받고 예. 그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여기에서 보고를 해도 기초공제액 제하고 뭐하고 그렇죠. 하다 보면은 세금 별로 안 내고 낼 필요가 그냥 없죠. 예.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미리부터 겁내고 소득 보고 안 하고 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알고서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해 교사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종합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제 한 1,000만 원을 어떤 분이 벌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한 3천만 원 벌었다고 하지 한 3만 네. 불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세액이 한 20%라 뭐 한 600만 원을 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뭐 종합소득세 정산한다고 합니다. 네. 매년 5월 전에 하죠. 네. 그럼 그걸 갖다가 여기 인컴택스 할 때 회계사님 드리면은 이제 그거를 카나다 세법에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나다 세율에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더 냈으면은 그래서 크레딧도 줍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한국 정부에서 받는 거죠. 크레딧 안 주고 네. 혹시 캐나다 세율이 높았을 경우에만 더 내는 거죠. 한국 정부가 낸 거 그 예. 외에 좀 더 내야 되는 거죠. 네. 예.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 참 좋은 질문 오늘 제가 드렸고 좋은 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자 소득의 경우는 한국에서 원천 징수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큰 세금 부담 없이 보고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월급을 받는 분들 한국에 그 세금 보고한 거 보면은 제가 많이 봤는데요. 예, 예. 한국에는 공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제가 많죠. 예. 공제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 보다 보면 나도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세금을 조금 내요. 근데 그 세율이 대충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평균 에버리지 아웃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약 한 3만 불 인컴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그 한국의 세액 공제 카나다하고 했을 경우에 대충 그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비교한다면. 높죠, 아무래도. 높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해외 우리 세금권 모든 거 다 우리가 짚어봤는데 네. 해외 자산 신고는 이민은 첫 해는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부터 해도 두 번째 해부터 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그거는 거예요?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첫 해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죠. 하지만 그건 첫 해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구정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제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예. 그거는 해서 그러니까는 첫 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세금 소득이 없더라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보고하면서 거기에 해외 자산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그 퀘스천이 해외 자산 10만 불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거든요. 예. 있으면 yes, 없으면 no인데 거기 보고를 안 하면은 그거부터가 거짓이죠. 예. 예, 예. 또 한 가지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토론토 일원에 이 학생이 한 2만여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는 이제 18세 넘고 여기서 포스트 세컨더리 즉 뭐 칼리지나 대학 다니는 성인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어떻게 여기서 그 세금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즉 그 친구들도 유학생들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가? 또 세금 보고를 했을 때는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학생들의 경우 그 단기 유학생들 몇 달 그냥 예. 언어 연수 오는 학생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장기로 와 있는 유학생들 그 제대로 학생 비자 받아가지고 와서 예. 뭐 그렇죠. 고등학교를 다녀도 좋고 예, 꼭 여기. 반드시 포스트 세컨더리 아니래도 돼요. 고등학교도 좋고 대학교도 좋고 그렇게 장기 유학생들인 경우에는 보고하는 게 훨씬 더 혜택이 크죠. 예. 아니 여기 잠깐만요. 그러면은
18세 미만인데도 세금 보고를 네. 할 수가 있습니까? 아, 16세부터 가능합니다. 아, 예, 16세부터. 16세부터 온타리오 프로퍼티 텍스 크레딧을 받거든요. 오케이, 예. 온타리오 프로퍼티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세일스 텍스 크레딧이 100불이 있고 음흠. 프로퍼티 텍스 크레딧이 있어요. 프로퍼티 텍스 크레딧은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집이나 아파트를 소유해서 프로퍼티 텍스를 내든지 그렇죠. 그 프로퍼티 텍스에 대한 일부를 돌려받는 거거든요. 예. 16세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예, 예. 또 GST 크레딧은 19세부터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16세 이상인 유학생은 소셜 인슈런스 넘버를 받아가지고 인컴 텍스 보고를 하면 되고요. 근데 잠깐만요. 회계사님, 근데 이 소셜 인슈런스 넘버는 여기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그 외에 워크 퍼밋, 여기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건 소셜 인슈런스 넘버는 아무나 주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럼 어떻게 소셜 인슈런스 넘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학생들도 그거를 많이 받아오거든요. 그게 근데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유학생들도 받아가지고 나인 넘버죠. 물론 그렇죠. 레지던트하고 물론 다른 넘버죠. 템포러리 나인 막 넘버인데 그런 경우는 유학생들이 요즘은 이제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워크 퍼밋이라고 그래서 네. 일하는 유학생들은 다 나인 넘버를 주는데 혹시 그걸 못 받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인터내셔널 텍스 서비스 오피스에다가 네. 해서 그 템포러리 텍스 넘버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예. 인터내셔널 텍스 서비스 오피스가 오타와에 있는데 예. 거기 제가 주소는 여기서 줄 수가 없고 그거 예. 역시 웹사이트에서 다 받을 수가 예, 있으니까 물론이겠죠. 거기에 편지를 해서 그거를 리퀘스트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비자 캐네디 비자 카피며 모든 그렇죠. 거 이제 스테이터스죠. 예.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텍스페이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라고 넘버를 템포러리 넘버를 줘요. 그럼 이제 그게 그 우리의 넘버로는 신 넘버나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신 넘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넘버로 텍스 파일은 해요. 그죠. 텍스 파일을 파일만 하는데 이 파일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파일은 안 되고 반드시 그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 그 텍스 유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9으로 시작되는 그 템포러리 신 넘버를 받으면은 이 파일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예. 그런 그 세금 보고할 때 차이점은 있지만 하여튼 그 이렇게 그 템포러리 텍스 넘버가 우리의 신 넘버처럼 세금 보고할 때 이제 필요한 넘버죠. 그렇죠. 예, 베네핏은 똑같아요. 베네핏은 똑같고 네. 예. 그리고 유학생들이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예. 포스트 세컨더리 그러니까는 예.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 갔을 때 대학이나 커뮤니티 컬리지나 이런 데 갔을 때 등록금을 내게 되는데 특히 유학생들은 굉장히 비싸죠. 등록금이 예. 비싸죠. 그 비싼 등록금 플러스 또 에듀케이션 어마운트라고 있어요. 에듀케이션 익스펜스 또 텍스북 어마운트도 생겼어요. 최근에. 예. 그거를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유학생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장 아무런 그 텍스 베네핏이 없어요. 예. 그래도 인컴 텍스 파일 할 때 그 튜이션 비 서티피켓이라고 T2252A라는 슬립이 있어요. 그 예. 영수증을 첨부해서 튜이션 피 앤 에듀케이션 익스펜스를 클레임을 해서 누적을 시켜둡니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졸업 후에 예. 소득이 있을 때 그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네. 우리 요즘은 이제 인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여기 유학생들도 포스트 그레이트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나 대학에서 나오면은 지금은 누구나 다 3년 그 포스트 그레이트 워크 퍼밋을 줍니다. 네. 그럼 누구나 그 직장이 없더라도 오픈 워크 퍼밋을 줘요. 네. 다 일하게 되니까 지금 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다 미리 해두면 나중에 그렇죠. 혜택을 받겠군요. 네. 예. 어떤 학생들은 하나도 클레임 안 하고 자기한테 해당이 안 되니까 예, 하게 안 되는데 하고 있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일을 했으니까 T4 슬립하고 옛날 거 몇 년 거 밀린 그 튜이션 피 예, 영수증을 가지고 해달라고 와요. 한꺼번에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그 해그에 해야 돼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각 해당 연도마다 T1 adjustment라고 그러니까 인컴 텍스 리턴 예. 파일한 거에 대한 그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폼인데 예. 그 해마다 T1 adjustment를 파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 많이 번거롭거든요. 비용도 또 더 엑스트라도 그렇죠. 들고 그러니까 그 해그에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소득이 클레임을 없더라도 해서 보고라는 게 그거를 누적시켜 두면은 나중에 그 편하게 다 쓸 수 있어. 혜택이 굉장히 커요. 예. 오늘 참 예.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네. 제가 늘 받는 건데 저도 오늘 많이 배웁니다, 회 네. 교사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제가 이메일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시면 이제 우리 영주권자가 아니라 유학생 부모님들도 여기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집을 팔면은 한국으로 치면 양도소득, 네.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네. 해주시면은 아주 여러 유학생 어머니들 네. 오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Yes and no예요. 한마디로 오케이. 말해서. 그래요? 이게 모든 게 누가 됐으니까 나도 되겠지. 다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물론 그러니까는 그렇겠죠. 예. 항상 그런 좀 확실하지 않은 케이스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 유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유학생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 이름보다 유학생 그렇죠. 당사자 이름으로요? 네. 오케이. 유학생 이름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성인이고 유학생이 또 그 집을 사서 본인이 살게 되면은 네. 그게 프린시펄 레지던스가 되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세금을 안 내요. 음. 그렇지만은 이제 유학생의 부모 이름으로 살 경우, 그러니까 예. 만일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죠. 어차피 부모 지금- 이름으로 살 수밖에 그렇죠. 없고 조기유학 오신 엄마들은 네. 엄마 이름을 살 수밖에 없죠. 엄마 이름을 살 수밖에 없고 애들이 어리니까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엄마는 non resident거든요. non resident이기 때문에 그 non resident로 인해서 나중에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25%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캐피탈 게인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 레지던트인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이 10만 불이 생겼다. 그러면은 50%는 면세가 되고 나머지 50%에 대한 세금만 계산해서 내는데 네. non resident인 경우에는 그 50% 면세되는 게 없고 공제가 없고 그냥 전체 그렇죠. 전체 캐피탈 게인의 25% 세금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우리 유학생 어머니들께서는 좀 불합리하지만 뭐 세법이 그렇게 할 수 네, 없겠군요. 레지던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레지던트하고는 차별화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18세 이상 자녀를 가지신 어머님은 걱정이 없는데 그럼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불리하지만 뭐 법이 그렇죠. 그렇다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우리 유학생 어머니들도 18세 이상의 자녀를 가지신 분은 네. 학생이면 집을 사는 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죠. 뭐 조기 유학생 오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고 어쩔 수가 현행 법상 없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일에 유학생 이름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그 집을 100% 그 학생이 오큐파이에서 살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만일에 일부를 뭐 투베드룸 콘도를 사서 자기가 방 하나 쓰고 방 하나 렌트 줬다 하면은 예. 그 렌트 준 포션은 프린시펄 레지던스에서 제외가 돼요. 예. 그래서 만일에 그 집을 사서 50%는 내가 살았고 50%는 렌트를 줬다. 그럼 물론 예. 그 렌털 인컴에 대해서 소득세를 물론 내야 되겠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예. 그 캐피탈 게인이 생긴 것도 자기가 산 포션 그 50%에 대한 거는 면세가 되고 예. 나머지 50% 렌트 준 포션에 대한 거는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만일에 그 일부러 렌트를 주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회계사님 요거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왠지 이것도 제가 그 이메일로 받은 질문인데 우리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민을 해가지고 카나다에 아직 이민 온 게 아니라 유학생 엄마로 카나다에 와서 있는데 차일드 텍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레지던트죠. 네. 그런데 그 애들 둘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집을 사가지고 애들을 유학을 보내고 할 경우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캐나다에 와 있는 그 비자 정식으로 비자 받아가지고 와 있나요? 그 스테이터스는 동반 이제 비자라는 뭐 그런 건가요? 동반 비자는 거고 사실은 그냥 전부 다 요즘은 그 비지터스 비자를 템퍼리 레지던트 비자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방문자로 와 있는 거죠, 그 엄마는. 네. 그 자녀들은 스타디 퍼밋, 즉 학생 비자로 와 있고. 네. 오케이. 그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예.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 예. 18개월 이상 거주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방문 반드시 비자지만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예.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은 그 엄마가 여기 와서 스테이터스는 없지만 그 스테이터스가 방문자 스테이터스인데 한국에서 1년짜리 장기 그러니까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그 장기 여기 그 템포럴 레지던트 퍼밋을 받아줍니다.
네. 그러면 그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지 여기?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이제 그리고 역시 소셜 인슈런스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오타와 인터내셔널 텍스 예. 서비스 오피스에 그 템포러리 텍스 넘버를 받고 네. 그렇게 되고 하면은 이 엄마도 분명히 가능하지만은 네. 신청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역시 한국에 있는 남편의 남편의 소득을 같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 퀄리파이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모를 일이죠. 그렇죠. 남편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컴이 있느냐 없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차일드 텍스 베네핏이 보통 그 나올 수 정도 있느냐 보내는 사람들은 한국에 인컴이 제법 되거든요. 그거 다 네. 보고하면은 대체적으로는 못 근데, 받아요. 예, 그래서 또 이걸 받고 하시는 그 엄마들이 많이 계세요. 네. 또 일부에서 많이 받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걸 질문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한국에서도 상속세, 증여세 그런 가지고 한국에 말이 많죠. 네. 근데 우리 카나다에서 그 증여세, 상속세 우선 거기에 대한 그 정의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증여세라는 거는 보통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영어로 얘기한다면 예. 기프트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하는 선물에 거죠. 거저주는 돈이죠? 예. 오케이. 그리고 상속이라는 거는 보통 한 사람의 사망 시 유산 상속 will이라고 예. 영어로 그거에 의해서 위원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 이제 상속을 해주는 게 상속세가 되겠죠. 예. 그렇다고 볼 때 증여세는 만일에 그게 그냥 현금인 경우, 뭐 현금에 꼭 뭐 현찰이 아니고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이 됐든 그런 현금인 경우에는 전혀 증여세가 없고요. 만일에 그게 이제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나 스탁이나 그런 경우에는 증여할 때 현 시가에 파른 걸로 간주가 됩니다. 아,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가 10년 전에 10만 불에 구입했던 부동산을 현재 시가가 50만 불인데 자식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은 자기는 그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아들한테 주는 주는 거죠? 건데 50만 불에 판 거하고 똑같이 그럼 처리해서 40만 불 캐피탈 게인에 대한? 그렇죠. 예. 40만 불 캐피탈 게인이면 20만 불이 텍서블 캐피탈 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 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대신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네. 줄 때도 그러면 네. 자기가 부동산을 갈 때 부동산 주택을 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팔아서 캐시를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녀한테 마찬가지죠. 팔면은 세금 내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프린시플 그러니까 자기 주 거주지였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을 프린시펄 준다. 레지던스는 물론 제외되죠. 아 그것도 자식한테 그럼요. 줘도 아 예. 프린시펄 레지던스는 어쨌든 제외가 됩니다. 그거는 자녀한테 주더라도 네, 잘 관계없고 네. 예. 그 요즘 이제 제가 이민 업무를 하다 보면요 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민하시면 되게 여쭤봅니다. 이민은 왜 오시려고 합니까? 뭐 자녀 네. 교육입니까? 뭐 여기 가서 노후 편히 사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거 뭐 알 필요 없지만 꼭 굳이 질문하시니까 대답을 하는데 한국에는 증여세가 너무 비싸서 네. 상속세가 너무 비싸서 네. 내가 이민을 하면은 한국 요새 외환관리법상 내 재산을 다 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네. 세금은 내고 가져와서 여기서 내 아들을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그분 아이디어가 좋다고 권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한테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은 한국에서 모든 거를 캐시화해서 가지고 오시니까 네. 여기 오셔서 모든 자녀한테 다 줘도 네. 전혀 증여세가 없는 네. 거죠? 캐시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캐시를 줘도 증여세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이죠. 여기는 예. 없어요. 예. 여기는 그 이유는 캐시가 생길 때는 그 캐시에 대해서 이미 모든 그 소득을 보고한 후거든요. 예. 아까 그 예로 말하면은 50만 불에 팔면은 50만 불이 남잖아요. 예. 이미 그 부모가 50만 불에 팔고 그 소득에 대한 캐피탈 게인 소득에 대한 냈으니까. 세금을 냈으니까 오케이. 예.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캐시로 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민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한국에서 오실 때 부동산을 네. 짊어지고 오는 거 아니고 오시면 어차피 네, 캐시 어차피- 가지고 오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네. 이유로 이민하시는 분도. 네. 예. 그거는 그럼- 이제 증여세고 상속세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 상속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상속세는 이제 그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는 증여세나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현 시가로 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두 부부끼리 그게 상속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뭐 예.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다. 떠나시고
이제 만일에 그 사람의 그 유언에 의해서 그 재산이 그 부인한테 이제 뭐 가든 남편에게 가든 이제 예. 그 배우자한테 넘어가는 경우에는 배우자끼리는 텍스 프리로 그냥 그게 트랜스퍼가 돼요. 부부간에는 전혀 세금이 없고요. 예. 예. 부부끼리는 텍스 프리로 트랜스퍼가 되지만은 트랜스퍼 될 때 그 코스트로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샀던 그 코스트가 그대로 트랜스퍼가 되니까 예. 그 배우자가 그 surviving spouse 그 배우자가 죽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재산이 자식한테 넘어갈 그렇겠죠. 때 그때는 그 옛날 배우자가 구입했던 그 맨 처음에 코스트로 구입했던 코스트로. 그렇죠. 그 코스트하고 그 나머지 배우자가 돌아가실 당시에 현시가하고 그 차액이 캐피탈 게인이 돼서 예. 세금이 더 많아지죠, 실은. 예. 그러니까는 세금은 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세금은 피할 수 언젠가는 없지만 내는 건데 그 예. 배우자끼리는 그냥 우선 봐주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고 캐시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네요. 세금을 그렇죠. 절세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은 그렇죠. 이제 문제는 절세라기보다도 절세는 아니에요. 세금은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세금 다만 안 내니까 이제 제가 절세라는 말을 썼는데요. 본인이 팔고 세금 내니까요. 그렇죠. 캐시가 본인이 나오려면. 캐시를 내면 본인이 우선 네. 캐피탈 게인을 내고 자식한테 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결국은 그게 낫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가격이 더 올랐을 때 그게 하는 것보다. 뭐가 문제냐면은 가격이 더 오르면 오른 대로 그만큼 또 벌었으니까 결국 텍스라는 거는 소득의 일부분이니까요.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더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을 더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부동산을 양도해 주는 경우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부동산을 직접 주게 되면은 캐피탈 게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생명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게 상속을 받을 경우, 그러니까는 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밀리언짜리 뭐 빌딩을 나한테 줬다. 그래 뭐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은 근데 세금을 낼 돈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캐시가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빨리 처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생명보험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예, 변통이 되니까 그래서 생명보험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또 많이들 해요. 예, 저는 생명보험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서 요즘 뭐 한국 지상 신문에 보면은 생명보험 가지고 세금 절세하라고 많이들 나오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까? 예. 우리 뭐 시간 관계상 그까지 네. 논할 수 없지만 하여튼 오늘 김명수 회계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고 정말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김명수 회계사님을 모시고 우리 초기 이민자, 유학생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무 문제를 다잡았습니다. 시청자분께 좋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